이거 글 잠깐만 봐주겠어? 이거 잠깐만 봐주겠소? 쓰러진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낡은 전단지. 그녀는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거기엔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있었거든요. 분유값도 없어 굶어가며 붕어빵 팔던 미혼모. 20년 동안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허름한 옷의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녀는 왜 버려진 걸까요? 아니, 정말 버려진 게 맞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성그룹 본사 건물 52층 통유리 너머로 겨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회장실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김 회장은 가죽 의자에 깊이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며 쌓아 올린 것들이 있었어요. 빌딩도 공장도 땅도 셀 수 없이 많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은 넓었어요. 너무 넓어서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김 회장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죠. 4살배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앞니가 빠진 채로 해맑게 웃는 얼굴. 은서야. 김 회장의 입술 사이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고 흥신소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도 손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주름진 손가락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중 맨 위에 놓인 것은 10년 전에 점쟁이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 쪽지를 수없이 읽었어요.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요. 비단 옷을 입으면 평생 못 찾을 것이요. 가장 낮고 추운 곳에서 붕어빵 냄새를 따라가시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라니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손녀를 찾지 못하자 김 회장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가슴 한구석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박 실장입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20년 넘게 김 회장 곁을 지켜온 사람이죠. 그의 손에는 낡은 옷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솜이 듬성듬성 빠진 바지, 색이 바랜 점퍼, 때가 탄 운동화. 준비해놨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을 뿐이에요. 경호는 멀찍이서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80년을 버텨온 허리가 삐걱거렸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녀를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밤거리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3도. 뉴스에서는 연일 한파 경보를 알렸어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외출을 삼가시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작은 붕어빵 좌판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은서는 붕어빵 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24살. 아직 젊은 나이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볼은 홀쭉하게 패였고 입술은 추위에 바짝 갈라져 있었어요. 등에는 아기띠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10달 된 아기가 숨을 쉬고 있었죠. 민준이었어요. 은서의 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민준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은서는 연탄불 위에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붕어빵은 은서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학력도 기술도 배경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붕어빵을 굽는 것뿐이었죠. 3개에 1,000원이에요. 맛있는 붕어빵 사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추위에 모두들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거든요. 은서는 호호 입김을 불며 언손을 비볐습니다. 장갑은 손가락 끝이 해져 있었어요. 손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죠. 그때 등 뒤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준아? 재빨리 아기띠를 풀어 민준을 품 안으로 안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올라 있었죠. 안 돼, 안 돼. 은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보증금만 2천만 원. 은서가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서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띠링.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대학병원 알림 수술 보증금 미납 시 예정된 수술 일정이 보류됩니다. 납부 기한 3일이네. 은서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3일. 3일 안에 2천만 원을. 어떻게? 은서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다시 붕어빵 틀 앞에 섰어요. 맛있는 붕어빵 사세요. 3개에 1,000원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병원 앞을 오가는 사람들도 점점 줄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골목은 텅 비다시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안 돼. 노점 영업 금지 구역이야. 은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구청 단속반이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 셋이 후레쉬를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죠.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아줌마, 여기 영업 금지된 거 몰라? 몇 번을 말해. 죄송합니다, 아저씨. 하지만 아기가 아파서. 아파서? 아프면 집에 있어야지. 왜 나와서 장사를 해? 단속반 남자가 호통을 쳤어요. 그의 손이 붕어빵 틀을 향해 뻗었습니다. 압수야, 압수. 안 돼요. 은서가 달려들었습니다. 붕어빵 틀은 중고로 30만 원 주고 산 거였어요.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죠. 제발 이것만은. 비켜, 이 아줌마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어요. 퍽!
은서가 넘어졌습니다. 등에 업고 있던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으앙. 붕어빵 틀이 기울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반죽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노릇하게 구워지던 붕어빵들이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죠. 단속반 남자들은 물러섰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씨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에 또 걸리면 진짜 압수야. 남자들이 사라지고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빙판 위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닥에는 붕어빵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건 밟혀서 찌그러져 있었고 어떤 건 진흙물에 젖어 있었죠.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닦으면 팔 수 있어.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붕어빵 위로 은서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으흑. 결국 은서는 무너졌습니다. 붕어빵을 끌어안은 채 한겨울 빙판 위에서 오열했어요. 민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의 슬픔을 아는 것처럼. 얼마나 울었을까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솜이 빠진 낡은 바지를 입고 더러운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은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올려다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노인이 쓰러졌어요. 은서의 바로 앞에서 할아버지! 은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빙판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단지였어요. 은서는 노인의 손에서 전단지가 살짝 빠져나온 것을 봤습니다. 전단지 한쪽에 어린아이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아이의 얼굴이 은서의 눈에 들어왔죠. 순간 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거울 속에서 본 얼굴. 아니, 보육원 서류철에 끼워져 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그 사진 속 아이와 전단지 속 아이가 똑같았습니다. 은서의 입술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은서는 쓰러진 노인과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 사이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은서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빙판 위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쓰러진 노인의 낡은 점퍼 위로도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죠. 은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단지 속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은서가 노인 곁으로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죠.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이 추위에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던 걸까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은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늦은 밤 한파 속에서 아무도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죠.
은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은 코앞이었어요. 하지만 노인을 혼자 부축해서 데려가기엔 그녀의 몸도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등에는 민준이가 있었고 은서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였죠. 어떡하지? 어떻게? 은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은서가 노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은서를 향했죠. 여기가 어디? 할아버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서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붕어빵 좌판 옆에 접이식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손님 없을 때 앉으려고 가져온 거였죠. 은서는 노인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노인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은서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낡고 해진 목도리였어요. 보육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거였죠. 유일하게 남은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거 두르세요. 은서가 노인의 목에 목도리를 감아주었습니다. 이게 뭐? 제 거예요. 괜찮아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서는 더 단단히 목도리를 여며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추워 보여요. 저는 움직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은서는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오늘 구운 붕어빵 중에서 가장 잘된 것 3개를 따로 넣어뒀었어요. 민준이 분유살 돈이 모자라면 저녁 대신 먹으려고 아껴둔 거였죠. 은서는 그 붕어빵을 꺼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품에 품고 있어서 따뜻함이 보존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노인이 붕어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아가씨 거 아닌가. 괜찮아요. 드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 정신이 돌아와요.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소한 팥 냄새가 퍼졌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죠. 노인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80년을 살았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도 맛봤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 허름한 붕어빵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기 생각나서 그래요. 우리 민준이도 이렇게 추우면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할아버지잖아요. 민준. 그 말에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의 등에 엎인 아기가 보였어요. 작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아기가 아픈 건가? 네, 조금요. 근데 괜찮을 거예요. 은서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붕어빵을 먹으며 은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아가씨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더라? 노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봐왔거든요. 손녀와 닮은 사람을 볼 때마다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하지만 노인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머니 안을 더듬었습니다. 아가씨.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네.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소?
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까 쓰러지면서 떨어뜨렸던 그 전단지였습니다. 이거 잠깐만 봐주겠소?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은서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단지는 낡았어요. 접힌 자국이 수없이 많았고 모서리는 닳아서 너덜너덜했죠. 분명 오랫동안 갖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전단지를 펼쳤어요. 찾습니다. 큰 글씨가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4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통통한 볼, 빠진 앞니, 해맑게 웃는 얼굴. 은서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 얼굴,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아주 오래전, 보육원 원장님이 보여줬던 서류, 그 서류에 끼워져 있던 사진. 내가 처음 왔을 때 들고 있던 거란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서는 전단지를 더 자세히 읽었어요. 이름 김은서, 실종 당시 나이 4살 특징 목 뒤에 작은 붉은 점. 목 뒤? 붉은 점? 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이 저도 모르게 목 뒤를 만졌어요. 그곳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붉은 점. 평생 신경 쓰지 않았던 그냥 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런데 이 전단지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은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아가씨, 네, 목 뒤 좀 보여줄 수 있겠소?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상황 전체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갖고 있고 목 뒤의 점까지 알고 있다니. 할아버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절한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볼 뿐이었죠. 제발 한 번만. 그 눈빛에 담긴 절박함. 은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목도리가 없어서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후레쉬를 켰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은서의 목 뒤를 비췄죠. 그리고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작은 붉은 점. 딸기 모양을 닮은 선명한 붉은 점. 20년 전 그날 노인이 마지막으로 봤던 손녀의 목 뒤에 있던 것과 똑같은 점. 아, 노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80년 인생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서야. 노인의 입술이 떨렸어요. 우리 은서. 은서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은서야 할아버지야. 노인이 은서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을 찾았다, 20년을. 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라니. 20년을 찾았다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야, 너 기억 안 나니? 유원지 회전목마 솜사탕.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내가 사라졌어.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찾았단다. 은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원지, 회전목마, 솜사탕.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만 가끔 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달콤한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런 것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곤 했어요. 저는 버려진 거라고 들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야.
노인이 강하게 말했어요. 누가 널 데려간 거야.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란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 없어서 버려진 존재. 보육원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뭐라고 하는 걸까요?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겼다고. 20년 동안 찾았다고. 정말이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로 저를 찾으신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진짜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너 찾으러 20년을 헤맸단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박 실장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의료 가방을 든 젊은 여자, 의사로 보였어요. 회장님, 박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은서의 귀에 그 말이 꽂혔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박 실장 늦었구나. 노인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박 실장은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체온증입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전에 노인이 은서를 가리켰어요. 이 아가씨 검사 좀 해봐야겠다. 박 실장의 눈이 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은서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사진, 아가씨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눈앞의 여자가 그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회장님 설마. 그래, 내 생각에도 그렇다. 노인이, 아니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게야. 은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너무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은서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민준이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콜록. 은서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아기의 얼굴이 더 붉어져 있었어요.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아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잠깐 볼게요. 의사가 민준을 살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이마를 짚어보고 눈동자를 확인했어요. 열이 높아요. 심장 소리도 좀 이상하고 이 아기 기저 질환이 있나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에요. 수술 받아야 하는데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상태가 급변할 수 있어요. 김 회장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박 실장이 부축했어요. 박 실장. 네, 회장님. 이 아가씨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라.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 은서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위험해 보여요. 난 괜찮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0년을 살았어. 이 정도 추위에 죽지 않아. 그리고 김 회장은 은서를 바라봤어요. 깊고 간절한 눈빛으로. 하지만 넌 확인해 봐야 해. 내가 정말 내 손녀인지.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면 수술비, 치료비, 보증금,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만약 이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만약 정말로 자신이 이 노인의 손녀라면, 알겠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갈게요. 검사 받아볼게요. 김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고급 세단이었죠. 은서는 민준을 꼭 아는 채 차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감쌌어요.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어요. 이게 기적이면 좋겠다. 은서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죠. 그때 은서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구두 소리 같았습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굽소리. 은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야.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들었던 소리. 무섭고 차갑고 그래서 잊고 싶었던 소리. 또각, 또각.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민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차가운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었어요. 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면 은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어둠이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은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는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려 병원을 향해 나아갔어요. 병원 응급실은 밤늦은 시간에도 분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은서는 긴 의자에 앉아 민준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작은 손등에 꽂힌 바늘이 아파 보였죠. 엄마가 미안해, 민준아. 은서가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었죠. 맞은편 침대에는 김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체온을 회복하는 중이었어요. 박 실장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죠. 김 회장의 눈이 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놓치면 안 될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더군.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회장님 요청으로 급행 처리됐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는 손에 들린 전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까 김 회장에게 받은 거였어요. 구겨지고 낡은 종이. 찾습니다. 그 아래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내 살배기 여자아이. 통통한 볼, 빠진 앞니. 볼수록 신기했어요. 거울 속 어린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정말 이게 저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이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박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죠. 은서야. 김 회장이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 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4살 때 일이다. 김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원지에 갔었어. 너와 내 아버지, 그리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여자.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싶다고 했지. 내 아버지가 데려갔어. 그런데 돌아왔을 때 김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넌 없었다. 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원지, 회전목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4살 이전의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만 가끔 꿈을 꿨어요. 빙글빙글 도는 것,
달콤한 솜사탕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손, 차갑고 날카로운 손, 그 손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맡겼다고. 언젠가 데리러 올 거라고.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20년 동안 아무도요.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평생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재벌 총수라는 자리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아니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안다. 내가 내 손녀라는 걸. 이 늙은이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그때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컨디션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겁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라. 아기도 치료받아야 하고. 은서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병원비도 없는데.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라. 김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내 손녀가 맞든 아니든 오늘 밤 나를 살려준 건 너다.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싫어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배운 거였죠. 아무도 공짜로 도와주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보면 작은 손등에 꽂힌 바늘, 힘겹게 숨쉬는 모습,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은서는 민준을 아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시 차가운 골목에 있으면, 다시 붕어빵 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으면, 제발. 은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진짜의 길. 그때였어요. 병원 복도 저쪽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 은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소리, 분명히 아는 소리였어요. 꿈에서 수없이 들었던 소리.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던.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여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입술은 얇게 다물어져 있었죠. 여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봤어요. 순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곧 표정을 지웠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님, 여자가 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오셨다기에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 은서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최 여사. 김 회장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변했어요. 이 밤에 어떻게 알고 왔나? 최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실장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분명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최 여사의 시선이 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 아가씨는 누구예요? 김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 여사가 웃었습니다. 설마 또 손녀라고 나타난 사람인가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말투에 담긴 비웃음. 은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은서는 죽었을 거예요. 20년이나 지났는데. 김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최 여사, 네, 아버님. 됐으니 가봐라.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최 여사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컨디션 챙기세요. 최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또각, 또각. 빨간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은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죠. 저 여자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 소리, 저 구두 소리. 무섭다. 은서는 민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은서가 작게 불렀어요. 저분은 누구예요? 김 회장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다. 내 새엄마지. 새엄마. 그 말에 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 여사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복도뿐이었죠. 하지만 은서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빨간 구두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또각, 또각. 다음 날 오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봉투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김 회장이 링거를 맞은 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어요.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80평생을 살며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이렇게 떨려본 적은 없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친자 확률 99.99%.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은서야. 그가 고개를 들어 은서를 바라봤어요. 내가 맞구나. 내 손녀가 맞아. 은서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20년 동안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랄 때도, 홀로 세상에 나왔을 때도, 미혼모가 되어 손가락질 받을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었어요. 자신을 찾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로 제가 할아버지 손녀예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두 팔을 벌렸어요. 이리 와라, 은서야. 은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죠.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서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울어라. 실컷 울어. 김 회장이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집에 가자. 그날 저녁, 검은색 승용차가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택이라기보다 궁전 같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정원. 가운데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건물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죠. 여기가 집이에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그룹 총수 저택입니다. 이제 아가씨의 집이기도 하죠. 차 문이 열렸어요. 은서는 민준을 안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어제보다 덜 시렸어요.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박 실장이 준비해 준 거였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렸어요.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빛을 뿌리고 있었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은서는 한 발짝도 떼기 어려웠습니다. 발자국이라도 남길까봐 두려웠거든요. 신발 벗어도 되나요? 박 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아가씨 집이니까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되어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따뜻한 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었죠. 따뜻해. 은서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품 안에 민준이가 칭얼거렸어요. 낯선 환경에 잠이 깬 것 같았죠. 은서가 아기를 달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긴 복도 끝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문에 금색 손잡이가 달려 있었죠. 박 실장이 문을 열었어요. 아가씨 방입니다. 옆방은 아기 방으로 준비했고요. 은서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침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시트와 푹신한 이불, 창가에는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죠. 커튼을 젖히자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정원이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이게 제 방이에요?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 실장이 나가고 은서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몸이 구름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죠. 민준이를 옆에 눕혔어요. 아기가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아, 여기 우리 집이래.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처음 와보는 집인데.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했어요. 이불이 너무 따뜻했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딱딱한 바닥에서 잤어요. 보육원에서도 고시원에서도 얇은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버텼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곳에 오니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은서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유원지였어요. 회전목마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솜사탕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 어린 은서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솜사탕이 들려 있었죠.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날카로운 손톱. 조용히 해. 낮고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간 구두가 보였어요. 반짝이는 빨간 구두.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목이 막힌 것처럼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넌 없어져야 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서가 눈을 떴어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꿈이야 꿈이었어. 은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3시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리고 은서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숨을 죽였어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또각, 또각. 은서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민준이가 칭얼거렸어요. 엄마의 불안을 느낀 것 같았죠. 은서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은서는 아기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죠. 하지만 은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은서는 민준을 안고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박 실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 그녀가 은서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일어났네. 최 여사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그 목소리. 은서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들은 발소리. 그게 이 여자였을 거예요. 네, 잘 잤어요. 은서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가 다가왔어요. 민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예쁘네. 엄마를 닮았어. 그 말투가 싸늘했어요. 칭찬 같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최 여사, 네, 아버님. 은서는 내 손녀다. 이 집의 가족이야. 명심해라. 최 여사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이죠, 아버님. 제가 왜 함부로 대하겠어요. 가족인데요. 은서는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빨간 구두가 신겨 있었어요.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색, 똑같은 모양. 은서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걸,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일 뿐이었죠. 은서는 민준을 더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저택, 푹신한 침대, 맛있는 음식,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속에 악몽이 숨어 있다는 걸 은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빨간 구두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저택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이 차려졌습니다. 흰 쌀밥에 갓 끓인 된장찌개, 반찬도 가짓수가 많았어요. 민준이는 전담 간호사의 돌봄을 받았죠. 병원 진료도 최고급 시설에서 이뤄졌어요. 수술 일정도 새로 잡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편하지 않았어요. 최 여사의 시선이 늘 느껴졌거든요. 식사할 때도, 복도를 지날 때도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등 뒤를 쫓아왔습니다. 밤마다 같은 악몽을 꿨어요. 빨간 구두 소리가 쫓아오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죠. 그날 오후 김 회장이 외출을 했어요. 병원 정기 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도 함께 나갔죠. 회장님 곁을 비울 수 없다면서요. 저택에는 은서와 민준, 그리고 최 여사만 남았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실과 주방에서만 일했어요. 2층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은서는 민준을 재우고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였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세요? 나야, 은서 씨.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지 말까 생각했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안 열면 오히려 의심받을 거예요. 은서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이 발려 있었죠. 검은색 원피스가 몸에 딱 맞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무서웠습니다. 눈은 전혀 웃지 않았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할까? 최 여사가 말했어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서가 막을 틈도 없었어요. 최 여사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창가의 소파, 침대, 아기용품들, 그리고 민준이 옆에 놓인 곰인형을 봤습니다. 갈색 털에 까만 눈, 낡고 해진 곰인형이었어요. 귀여운 인형이네. 최 여사가 곰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곰인형은 특별한 거였어요. 보육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 안에 작은 녹음기가 달려 있었죠. 민준이 울 때 자장가를 녹음해서 틀어주곤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멈추거든요. 예쁘죠? 민준이가 좋아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 여사가 곰인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배 부분을 한번 누르더니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움만 남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넌 여기서 나가야 해. 은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었어? 최 여사가 한 발 다가왔어요. 구두 굽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딱! 은서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넌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왜요? 저는 할아버지 손녀예요. 검사로 증명됐잖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최 여사가 비웃듯 웃었어요. 콧방귀를 뀌는 것 같았죠. 손녀,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 행세? 저도 몰랐어요. 버려진 줄 알았다고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버려진 게 맞아. 최 여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정확히는 내가 버렸지. 은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 유원지. 널 데려다 버린 건 나야. 최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은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왜 그런 짓을. 왜긴. 내가 방해였으니까. 최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눈 덮인 나무들이 보였죠. 난 내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었어. 대성그룹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지. 재벌가의 안주인 자리.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최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전처 딸이 있으면 복잡해지잖아. 재산 문제도 서열 문제도. 그래서 정리가 필요했어. 은서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렸지. 유원지 화장실 앞에. 사람 많은 곳이니까 누군가 데려가겠지 싶었어. 경찰에 신고하든 보육원에 맡기든. 어쨌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됐으니까. 최 여사가 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근데 내가 살아서 돌아올 줄은 몰랐네. 운도 좋아라.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의 고통, 외로움, 버려졌다는 상처, 보육원에서 크리스마스마다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면회 오는데 자신만 홀로 남아 있었던 기억. 그게 다 이 여자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긴.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해. 최 여사가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지만 역겨운 냄새. 그러니까 똑똑히 들어. 20년 전처럼 이번에도 내가 사라지면 끝이야. 은서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히 나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럼 널 건드리지 않을게. 돈도 좀 줄 수 있어. 최 여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안 나가면. 그녀의 시선이 잠든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 심장이 아픈 아기. 은서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손 떼면. 손 뗀다고는 안 했어. 최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만 웃는 미소. 다만 아기가 아프잖아. 심장이 안 좋다며? 이런 아기들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지. 약을 잘못 먹거나 치료가 지연되거나.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 난 그냥 걱정하는 거야. 새엄마로서 손녀 걱정하는 거지. 최 여사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구두가 바닥을 찍었어요. 3일 줄게. 3일 안에 결정해. 조용히 나가든지 아니면. 그녀가 민준을 힐끗 봤어요. 아기부터 없어지든지.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어요. 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의 울음소리에 깬 것 같았죠. 으응.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은서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떨리는 팔로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그때 은서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곰인형이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놓여있던 그 곰인형. 그런데 인형배 부분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 버튼이었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아까 최 여사가 곰인형을 만졌을 때 배 부분을 눌렀었죠. 그때 버튼이 눌린 거였습니다. 설마. 은서가 조심스럽게 곰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년 전 유원지. 널 데려다 버린 건 나야.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3일 줄게. 3일 안에 결정해. 나가든지 아니면 아기부터 없어지든지.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최 여사의 협박이 고스란히.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은서는 곰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최 여사가 자신을 버렸다는 증거. 지금도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 그리고 결심. 두고 봐. 은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안 당해. 민준이도 나도. 다시는 안 당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빨간색. 최 여사의 구두 색깔과 같았죠. 은서는 민준을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곰인형을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고민형 녹음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할아버지에게 바로 보여드릴까? 아니면 경찰에 가져갈까?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이 집안에서 힘이 있었어요. 김 회장의 아들인 김도영. 그의 아내였으니까요. 김도영은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요양원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최 여사가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들도 최 여사 눈치를 봤습니다. 저택의 모든 일정도 그녀가 관리했죠. 은서는 조심해야 했어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이 은서를 불렀어요. 은서야, 저녁 같이 먹자. 할 얘기가 있다. 식당에 내려가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 최 여사, 박 실장,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은서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얇은 입술. 한때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얼굴. 민준이 아빠였어요. 정민호. 은서가 22살 때 만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어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줬죠. 보육원 출신인 은서에게 처음으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 그는 태도가 돌변했어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애는 못 키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끊고 번호도 바꾸고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그런 남자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오랜만이네, 은서야. 정민호가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이 역겨웠습니다. 앉아라, 은서야. 김 회장이 말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이를 꼭 아는 채로. 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예요. 중요한 얘기? 네. 은서 씨에 대한 거예요. 최 여사가 정민호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직접 증언해 주실 거예요.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은서와 2년 동안 사귄 사람입니다. 그녀에 대해 잘 알아요. 김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서 은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꽃뱀입니다.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부잣집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여자예요. 저도 당했습니다. 돈 많이 뺏겼어요. 정민호가 슬픈 척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 아기도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은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버렸어요. 임신했다니까 도망갔잖아요. 민준이는 분명히 이 사람 아이예요.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여자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제 아이일 리가 없어요.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민호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친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김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친자 확률 0%. 말도 안 됐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분명히 조작된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은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최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의심이 들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은서 씨가 예전에 다른 남자들한테도 접근한 적이 있대요. 돈 많은 남자들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은서가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박 실장이 다가갔어요. 김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약 어디 있어? 박 실장이 급히 약을 찾았어요. 하지만 약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혈압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박 실장이 소리쳤어요. 김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쿵 바닥에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은서가 달려갔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 눈 떠요. 은서가 울부짖었어요.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은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민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최 여사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김 회장이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박 실장이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택에는 은서와 최 여사만 남았어요. 정민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최 여사가 은서에게 다가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서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래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나가면 끝이라고. 최 여사가 손을 뻗었어요. 은서의 턱을 잡았습니다. 근데 안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끝내는 거야. 은서가 손을 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다 말할 거예요. 녹음도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말. 최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녹음? 최 여사가 비웃었어요. 녹음이 있으면 뭐해? 회장님이 깨어나실 것 같아? 80 노인이 쓰러졌는데. 은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약을 일부러. 뭘 상상하든 내 자유야. 최 여사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자, 나가. 뭐요? 오늘부로 넌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회장님 지시야. 쓰러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거짓말이에요. 은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최 여사 뒤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짐 챙길 시간 5분 줄게.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주거 침입죄로. 은서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버텨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원들한테 끌려나가면 민준이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은서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민준이 기저귀와 분유,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고민형, 서랍에서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이것만은 절대 뺏기면 안 됐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해가 이미 져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은서는 민준을 꼭 안은 채 저택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어요.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잠기는 소리. 은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뜻했던 저택.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 이제 그 안에 자신이 있을 자리는 없었어요. 은서는 계단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을 거예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은서는 아기를 품 안에 꼭 감쌌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모자 위로 떨어졌어요. 차갑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저택 앞 계단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몸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준이가 품 안에서 칭얼거렸어요.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았죠. 조금만 참아, 민준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은서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자. 일단 거기라도. 은서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2,000원. 고시원 하루 숙박비가 2만 원이었어요. 이틀밖에 못 버텼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야 했어요. 밖에서 밤을 새면 민준이가 위험했거든요. 은서는 버스를 탔습니다. 깊은 밤이라 승객이 거의 없었어요.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거리가 흘러갔어요. 화려한 조명들이 반짝였죠.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웃는 계절. 은서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였습니다. 민준이가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은서는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크기. 하지만 난방은 됐어요. 일단 얼어 죽을 걱정은 없었죠. 은서는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런 천장에 얼룩이 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물 새는 소리가 들렸죠. 며칠 전까지 대리석 바닥을 밟았는데, 샹들리에 아래서 밥을 먹었는데, 꿈이었던 걸까요? 아니, 악몽이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민호의 비웃는 표정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두고 봐. 은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병원 앞으로 갔습니다. 붕어빵 좌판이 그대로 있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지만 틀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눈을 털어내고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사세요. 따끈한 붕어빵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추위에 입술이 텄거든요. 민준이는 등에 엎여 있었어요. 아기띠로 꽁꽁 감싸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멈췄어요. 붕어빵을 사갔죠. 1,000원, 2,000원, 5,000원.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점심때쯤이었어요. 낯익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코트의 단정한 모습, 박 실장이었어요.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실장님? 박 실장이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시간 좀 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저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가씨가 쫓겨났더군요. 그래서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박 실장이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니 얼었던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기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박 실장이 커피를 2잔 시켰습니다. 은서 앞에 따뜻한 코코아도 놓았어요. 드세요. 몸 좀 녹이시고. 은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최 여사 편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 사람입니다. 최 여사 편인 적 없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아가씨께 드릴 게 있습니다. 박 실장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쓰러지시기 직전에 개인 금고에 넣어두신 겁니다. 은서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은서와 김 회장의 친자 확인서, 병원 공식 직인이 찍혀 있었죠. 이건 원본입니다. 최 여사가 아무리 조작해도 이건 뒤집을 수 없어요.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박 실장이 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그러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쓰러지면 이걸 아가씨께 전해달라고.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믿었던 거예요. 정민호의 거짓말에 흔들린 게 아니었어요. 분노한 건 거짓말쟁이들한테였지 은서한테가 아니었던 거죠.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직 의식을 못 차리셨어요. 은서의 심장이 조여왔어요. 괜찮아지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깨어나실 겁니다. 박 실장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실장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개인 금고 비밀번호입니다. 금고 안에 다른 서류들도 있어요. 다른 서류요? 최 여사의 비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배임. 그리고 박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20년 전 아가씨 실종 당시의 조사 기록도요.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까지 조사하셨어요? 회장님은 20년 동안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 여사를 의심한 것도 오래됐어요. 다만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은서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금고는 어디 있어요? 저택 회장님 서재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가씨 생일이에요. 은서의 생일. 할아버지는 그것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택에 들어가요? 최 여사가 못 들어오게 할 텐데. 제가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 실장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가씨. 네. 혹시 다른 증거도 갖고 계시다면 잘 간직하십시오. 최 여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은서는 가방 안에 고민형을 떠올렸어요. 녹음이 담긴 고민형. 있어요.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카페를 나갔어요.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손에는 유전자 검사 원본이 들려 있었어요. 가방에는 녹음된 고민형이 있었죠. 두 개의 무기. 이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은서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은서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빨간색.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 빨간 구두.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들렸어요. 은서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쫓기고 있었어요.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최 여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은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고시원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낮에는 붕어빵을 팔고 밤에는 민준이를 돌봤죠. 박 실장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저택에 들어갈 방법, 금고를 열 기회. 그게 필요했어요.
민준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수술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죠. 은서는 하루하루 조바심이 났어요.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아가씨, 내일 밤입니다. 주주총회 전날이라 최 여사가 바빠요. 저택을 비울 겁니다. 은서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제가 후문을 열어두겠습니다. 밤 9시에 오세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서는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기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조금만 참아, 민준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다음 날, 은서는 하루 종일 긴장했어요. 붕어빵을 팔면서도 손이 떨렸죠.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은서는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를 업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옷으로 눈에 띄지 않게 가방에 곰인형을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밤 8시 반 은서는 저택 근처에 도착했어요. 골목 어귀에 숨어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저택 앞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최 여사의 차였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직 안 갔네. 박 실장이 말한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드디어 저택 현관문이 열렸어요. 최 여사가 나왔습니다. 빨간 구두를 신고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죠.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서는 숨을 내쉬었어요. 갔다. 후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실장이 말한 대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등 뒤에서 칭얼거렸어요. 은서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저택 뒷문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쪽입니다. 빨리요. 저택 안은 조용했어요. 가사 도우미들은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불빛도 거의 꺼져 있었죠. 박 실장이 앞장섰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죠. 서재 문 앞에서 박 실장이 멈췄어요. 금고는 책장 뒤에 있습니다. 비밀번호 아시죠? 네, 제 생일이요. 저는 밖에서 망을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을 켰죠. 책장이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박 실장이 말한 대로 왼쪽 책장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책장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금고가 나타났어요. 디지털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은서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신의 생일, 20년 동안 잊힌 줄 알았던 날짜, 비빅.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서가 하나씩 꺼냈어요. 최 여사의 비리 자료, 횡령 증거, 배임 내역, 그리고 맨 아래에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은서 실종 사건 조사 기록. 은서의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20년 전 유원지 사진,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최 여사의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령 용의자,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불가.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최 여사를 의심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서재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박 실장이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박 실장님, 은서가 달려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서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 여사가 서 있었어요. 빨간 구두, 차가운 미소,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사기 같았어요. 안녕, 은서야. 어디 가려고? 은서가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 같잖아. 갔다가 돌아왔지. 내가 올 줄 알았거든. 최 여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박 실장이 배신했더라. 오래 참아줬는데. 나이 먹으니까 정이 많아지나 봐. 은서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닥쳐.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를 잡으려 했어요. 이 아기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 병원에.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겠어. 은서가 몸을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럼 덜 아플 거야. 최 여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은서는 필사적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안고 있어서 느렸죠. 최 여사의 손이 은서의 팔을 잡았어요. 주사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안 돼. 은서가 발버둥 쳤어요.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새파래지고 있었어요.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쾅! 최 여사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아가씨, 도망치세요. 은서는 민준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잡아. 전현 잡아. 경비원들이 쫓아왔습니다. 은서는 정원을 가로질렀어요. 후문을 향해 달렸죠.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버텼어요. 후문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은서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후문을 빠져나왔어요. 골목으로 뛰어들었죠.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더 이상 못 뛰겠을 때 은서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아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민준아, 민준아. 은서가 아기의 뺨을 톡톡 쳤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약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가방을 확인했어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민형도. 은서는 서류를 꼭 안았어요. 유전자 검사 원본, 최 여사의 비리 자료, 실종 사건 기록, 그리고 녹음된 고민형.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끝장내자. 은서가 이를 악물었어요. 내일은 주주총회. 모든 걸 밝힐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고시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최 여사에게 쫓기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민준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힘들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은서는 아기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날이었어요. 최 여사가 회장 대행 취임을 선언하는 날. 은서는 그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원본, 최 여사의 비리 자료, 실종 사건 기록, 그리고 고민형.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오전 10시 대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정장 차림의 여자들, 은서는 그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어요. 낡은 코트에 허름한 가방, 등에는 아기까지 업고 있었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요. 주주총회는 관계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초대장 있으세요? 초대장? 당연히 없었어요. 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아가씨. 돌아보니 박 실장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어젯밤 다친 상처였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 실장이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이분은 저와 함께 온 겁니다. 통과시켜 주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박 실장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2층, 주주총회가 열리는 층이었어요. 박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오늘 새벽에요.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은서의 가슴이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곧 오실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박 실장이 은서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주주총회장은 넓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 서류를 들고 있는 비서들, 앞쪽에는 높은 단상이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단상 위에 최 여사가 서 있었어요. 빨간 구두, 검은 정장, 진주 목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서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여사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김 회장님께서 건강 문제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깨어났잖아요. 회사의 안정을 위해 제가 임시로 회장 대행을 맡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회장 대행? 김 회장님이 허락하셨나? 장남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최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김 회장님의 장남이신 김도영 부회장님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요양 중이십니다. 회사를 맡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 사람을 버리고 협박하고 죽이려 했던 여자가. 박 실장이 은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에요. 은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은서에게 쏠렸죠.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여자는 누구야? 아기를 업고 있네. 경비원은 뭐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서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섰어요. 최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넌? 최 여사가 낮게 말했어요. 나가. 지금 당장.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나가요. 오늘 여기서 다 밝힐 거예요. 은서가 가방에서 고민형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서가 고민형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년 전 유원지. 널 데려다 버린 건 나야.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3일 줄게. 3일 안에 결정해. 나가든지 아니면 아기부터 없어지든지. 최 여사의 목소리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저게 최 여사 목소리야? 아이를 버렸다고? 협박까지?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만든 거라고.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 김 회장님이시다. 깨어나신 거야?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실장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김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단상 앞에서 멈췄어요. 최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최 여사,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네, 그래. 최 여사가 억지로 웃었어요. 아버님, 일어나셨군요. 건강히 많이. 닥쳐.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의 웃음이 굳어졌어요. 방금 그 녹음. 내 목소리가 맞지? 그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거짓말 마라. 김 회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회의장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20년 전 내 손녀를 버린 게 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증거가 없어서 참았을 뿐이야. 은서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 원본, 최 여사의 비리 자료, 실종 사건 기록, 단상 위 프로젝터에 서류들이 비춰졌어요. 이건 유전자 검사 원본입니다. 제가 김 회장님의 친손녀라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 여사의 횡령 내역이에요.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20년 전 제 실종 사건 기록이에요. 최 여사가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꾸민 거라고. 나를 모함하려는 거야. 김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박 실장이 부축했어요. 최 여사. 김 회장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넌 20년 전에 내 손녀를 버렸어. 내 살배기 아이를 유원지에 버렸지. 그리고 며칠 전 다시 내 손녀를 죽이려 했어. 그 아기까지. 김 회장이 손을 들어 최 여사를 가리켰어요. 내 손녀를 2번 죽이려 한 마녀를 끌어내라.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어요. 최 여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 편이 아니었어요. 경비원들이 최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것들아. 최 여사가 발버둥 쳤어요. 빨간 구두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갔어요. 회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건 다 오해예요. 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신고한 것 같았어요.
최은주 씨, 유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최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여사가 은서를 노려봤어요. 눈에 독이 가득했습니다.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은서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끝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최 여사가 끌려나갔습니다. 구두 한 짝이 없어서 소리가 불규칙했어요. 회의장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김 회장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할아버지.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김 회장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민준이까지 함께요. 고생했다. 우리 은서. 이제 다 끝났어. 은서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김 회장이 은서의 등을 토닥였어요. 내가 더 미안하다.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짝짝짝짝.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끝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다가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은서에게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의 한 건물, 희망둥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혼모 지원센터였어요. 은서가 직접 만든 곳이었죠. 김 회장의 도움으로 건물을 마련했고 대성그룹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센터 안을 둘러봤어요. 넓은 거실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따뜻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은서 씨, 여기 서류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 고마워요. 은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새로 입소하는 엄마들의 명단이었어요. 이번 달에만 5명. 모두 갈 곳이 없는 미혼모들이었죠.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어요. 한겨울 새벽, 대학병원 앞 골목, 붕어빵 틀 앞에서 떨고 있던 자신. 그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젊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21살, 배가 불룩했어요. 저 붕어빵 배우고 싶어요. 은서 씨처럼요. 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희망둥지에서는 붕어빵 기술을 가르쳤어요. 은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였죠. 붕어빵은 시작하기 쉬웠어요. 재료비도 적게 들었고 어디서든 팔 수 있었죠. 은서처럼 벌써 10명이 넘는 엄마들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었어요. 은서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겪었으니까요. 오후 3시 은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은서야, 지금 뭐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목소리였어요. 센터에 있어요. 왜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민준이 데리고 집에 와라.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 그냥 손녀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은서가 웃었어요. 알았어요.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은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민준이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22개월. 이제 제법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은서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붕어빵 그렸어요. 민준이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노란 붕어빵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귀여웠어요. 우와, 잘 그렸네. 우리 민준이 천재다. 은서가 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민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했어요. 1년 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김 회장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줬습니다.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았죠.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은서는 수술실 앞에서 꼬박 기다렸습니다. 울고 또 울었죠.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성공입니다. 그 한마디에 은서는 주저앉았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지금은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았죠. 심장에 있던 구멍은 이제 완전히 막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녁 무렵 은서와 민준이는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대저택.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서 와라, 은서야. 김 회장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휠체어는 이제 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었죠.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갔습니다. 김 회장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무거워졌어. 할아버지, 붕어빵 먹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까? 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에 붕어빵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잖아. 붕어빵. 김 회장이 웃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날이요? 1년 전 오늘. 내가 널 찾은 날이야. 은서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년 전,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한겨울밤, 붕어빵 틀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다가왔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긴 왜 울어? 오늘은 기쁜 날인데. 김 회장이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 앉아라. 붕어빵 식기 전에 먹자.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 은서, 민준이,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증손자 3대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김 회장이 붕어빵을 집어들었습니다. 1년 전에는 내가 나한테 줬지. 오늘은 내가 줄게. 김 회장이 은서에게 붕어빵을 건넸어요. 따뜻했습니다. 은서가 붕어빵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뭐가 감사해? 내가 더 감사하지. 김 회장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널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감사하다. 민준이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서도 웃었어요. 김 회장도 웃었죠. 따뜻한 웃음소리가 저택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1년 전과 똑같은 겨울.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겨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정원 한가운데 벤치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민준이가 은서 무릎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이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은서가 불렀어요. 응? 저 이제 안 무서워요. 뭐가? 버려지는 거요. 은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서웠어요. 또 버려지면 어쩌나. 또 혼자가 되면 어쩌나.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민준이가 있으니까. 김 회장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은서야. 네, 할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다시는 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응? 엄마 안 울어. 울잖아요. 이건 기쁜 눈물이야.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우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행복하면 울어요? 응, 가끔은. 김 회장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은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작은 붕어빵 모양 펜던트. 이건 널 찾게 해준 게 붕어빵이잖아. 그래서 만들었어.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간직해라. 우리 가족의 상징이다. 은서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에 걸었어요. 가슴 위에서 금빛 붕어빵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은서 품에서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김 회장도 눈을 감았습니다. 지팡이에 기대어 졸고 있었어요. 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자신의 가족, 24년을 혼자 살았어요. 버려진 아이로, 외로운 사람으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지켜줄 사람이 있었죠.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은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붕어빵 냄새가 났어요. 어디선가 붕어빵을 굽고 있나 봐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은서가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냄새. 그 냄새와 함께 가족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은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붕어빵 3개와 빨간 목도리. 가진 거 없는 그녀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게 20년의 기다림을 끝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아이, 포기하지 않았던 할아버지, 그리고 악몽에서 벗어난 가족. 은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걸 되찾게 해줬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돌아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여러분의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